SNK 글로벌의 40층 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 누구도 감히 그 장엄한 광경에 눈길을 주지 못했다. 모든 시선은 오직 회의 테이블 상석에 앉은 한 남자 강태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SNK 글로벌의 CEO이자 월스트리트에서 얼음심장이라 불리는 존재였다. 강태준은 30대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미 전설적인 인물이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 네이비 슈트 한 치에 흐트러짐 없는 머리카락, 그리고 감정이라고는 전혀 읽을 수 없는 차가운 눈빛. 그는 숫자로 세상을 보고 전략으로 상대를 무너뜨리는 냉혈한 기업 사냥꾼이었다. 지금 이 순간 그는 20억 달러 규모의 적대적 M&A를 마무리 짓는 중이었다. 반대 의견은 이제 무의미합니다. 귀사의 이사회는 이미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에 몰렸습니다. 강태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회의실의 공기를 얼릴 만큼의 무게감을 담고 있었다. 상대편 대표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지만 그는 그저 강태준의 서늘한 시선을 피할 뿐이었다. 강태준은 그들의 감정적인 동요를 경멸했다. 비즈니스는 전쟁이었고 감정은 패배자들이나 가지는 사치였다. 회의가 마지막 서명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을 때 육중한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SNK 글로벌에서 강태준의 허락 없이 회의를 방해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그의 비서실장이자 그림자라 불리는 윤 비서였다. 윤 비서는 전직 특수요원 출신답게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인물이었지만 지금 그의 얼굴에는 미묘한 당혹감이 서려 있었다. 강태준은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이 중요한 순간에 방해를 받다니. 그는 눈짓으로 윤 비서에게 용건을 물었다. 윤 비서는 다른 임원들의 눈치를 살피며 강태준에게 다가가 거의 들리지 않을 목소리로 속삭였다. 회장님, 집무실로 정체불명의 소포가 도착했습니다. 보안팀에서 1차 스캔을 마쳤지만 내용물이 확인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정체불명의 소포. 강태준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폭탄이나 생화학 테러였다. 그의 적들은 그를 제거하기 위해 어떤 수단이든 동원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손짓으로 회의 중단을 선언했다. 10분간 정회하지.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요도 없었지만 회의실을 나서는 그의 걸음걸이는 평소보다 조금 더 빨랐다.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둘러싸인 펜트하우스 집무실. 강태준은 방탄 코팅된 책상 위에 놓인 평범한 갈색 상자를 노려보았다. 윤 비서가 이미 정밀 스캔을 마친 상태였다. 위험 물질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용물이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강태준은 커터칼을 들어 직접 상자의 테이프를 잘랐다. 상자 안에는 폭탄도 협박 편지도 없었다. 그저 얇은 서류철 4개가 나란히 들어있을 뿐이었다. 강태준은 의아한 표정으로 첫 번째 서류철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공식적인 병원 양식의 문서였다. 그리고 그의 눈에 들어온 몇 개의 단어가 그의 사고를 순간적으로 마비시켰다. 유전자 감식 결과 보고서. 그는 기계적으로 서류를 넘겼다. 친자 확인 확률 99.99%. 부후 강태준. 그리고 이어지는 자 지우의 이름들. 아인, 도진, 세라, 주원. 그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서류철을 차례로 열었다. 내용은 모두 동일했다. 4명의 아이, 그리고 4번 반복되는 자신의 이름. 모든 아이의 나이는 만 5세로 동일했다. 강태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5년 전, 그는 기억을 더듬었다. 수많은 계약과 협상, 그리고 수없이 스쳐 지나간 하룻밤의 상대들. 그는 철저하게 사생활을 관리했다. 하룻밤의 실수 따위는 그의 인생에 존재하지 않도록 모든 흔적을 지웠다. 그런데 5년 전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희미한 기억의 파편이 떠올랐다. 지독한 폭우가 쏟아지던 날 중요한 계약을 성사시킨 후 찾았던 호텔 바. 그는 그날 평소와 다르게 경계심을 풀었다. 그리고 한 여자가 있었다. 그는 애써 그녀의 얼굴을 기억하려 했지만 흐릿한 실루엣 외에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는 그날 밤의 일을 완벽하게 처리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보고서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건 조작입니다. 회장님을 음해하려는 세력의 유치한 장난이겠죠. 윤 비서가 침착하게 말했지만 그의 목대에도 긴장이 서려 있었다. 강태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보고서에 찍힌 병원의 로고를 바라보았다. 국내 최고 권위의 유전자 분석 기관이었다. 조작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정교했다. 5년 전 오늘 내가 뭘 했는지 알아봐. 강태준이 차갑게 명령했다. 그리고 이 보고서를 보낸 자를 찾아내. 24시간 주지. SNK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그는 보고서를 책상 위에 내던졌다. 4개의 서류철이 마치 4개의 폭탄처럼 그의 눈앞에 놓여 있었다. 그는 평생을 완벽하게 통제된 삶 속에서 살아왔다. 강태준은 다시 한번 보고서를 집어들었다. 아인, 도진, 세라, 주원. 이름조차 생소한 4명의 존재. 아주 만약에 이 보고서가 사실이라면 그의 얼음 같던 심장의 미세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려 애썼다. 이것은 분명 정교하게 설계된 함정이다. 자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새로운 방식의 공격이다. 그는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발 아래 펼쳐진 도시는 여전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강태준의 세계는 멈춰버린 듯 했다. 20억 달러 규모의 M&A는 이제 머릿속에서 사라졌다.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운 것은 단 4장의 종이 그리고 5년이라는 시간의 공백이었다. 윤 비서. 강태준이 인터컴을 눌렀다. 오늘 일정 전부 취소해. 그리고 M&A 건은 법무팀에 맡기고 마무리하라고 해. 지금부터 내 최우선 순위는 이 장난을 친 배후를 찾는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냉정했지만 그 냉정함 속에는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혼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집무실에 홀로 남았다. 4장의 DNA 보고서는 그의 완벽한 제국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였다. 하지만 그 돌멩이는 그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견고한 성벽을 뒤흔들 만큼 거대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강태준은 처음으로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변수와 마주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변수는 가족이라는 그가 가장 경멸하고 불필요하게 여겼던 단어와 연결되어 있었다. 강태준의 펜트하우스 집무실은 다음날 새벽까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4개의 DNA 보고서는 그의 책상 위에서 밤새 그의 인내심을 시험했다. 20억 달러 규모의 M&A는 이미 그의 관심 밖이었다. 그의 완벽한 제국 SNK 글로벌의 심장부에 정체 모를 자식이라는 이름의 바이러스가 침투했다. 그는 이 바이러스의 근원지를 찾아 제거해야만 했다. 5년 전입니다. 윤 비서가 집무실로 들어서며 보고했다. 그의 얼굴은 밤샘 작업으로 지쳐 있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기계처럼 정확했다. 회장님의 지시대로 5년 전 그날 밤 6월 14일에 동선을 복원했습니다. 프로젝트 나이트폴의 성공 직후 회장님은 VVIP 라운지에서 본론만. 강태준이 창밖을 응시한 채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다. 윤 비서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당시 보안팀 소속이었던 한윤아. 회장님은 그날 밤 그녀와 함께 호텔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녀는 SNK에서 해고되었습니다. 표면적인 사유는 보안 규정 위반이었습니다. 한윤아. 강태준은 그 이름을 기억 속에서 끄집어내려 애썼다. 수많은 얼굴들 사이에서 흐릿한 잔상으로만 남아있던 여자. 그는 그날 밤의 세부 사항을 기억하지 못했다. 아니,
의도적으로 기억에서 지웠다. 그에게 하룻밤의 상대는 전략적 실수가 아닌 단순한 욕구 해소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그녀를 찾아 24시간 안에 강태준이 돌아섰다. 그의 눈은 전날의 혼란 대신 사냥감을 포착한 포식자의 냉정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이들, 아인, 도진, 세라, 주원. 그 네 개의 이름이 실존하는지 확인해. 이것이 조작된 함정이라면 그 배후를 뿌리까지 뽑아버릴 것이다. 윤 비서는 고개를 숙였다. 이미 SNK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추적 중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는 태블릿 PC를 들어 강태준에게 화면을 보여주었다. 한유나라는 인물은 5년 전 SNK를 떠난 직후 대한민국 전산망에서 사실상 증발했습니다. 금융기록, 의료기록, 출입국 기록 모두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령이라는 말인가. 강태준의 미간이 좁혀졌다. 이 세상에 완벽한 유령은 없어. 흔적을 지웠다면 그 지운 방식이 곧 흔적이다. 윤 비서가 대답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극도로 정교합니다. 저희 데이터 분석팀은 그녀의 흔적을 지운 것이 SNK의 고스트 프로토콜과 매우 유사한 방식임을 확인했습니다. 강태준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고스트 프로토콜은 SNK 글로벌의 1급 기밀 보안 시스템으로 그와 윤 비서를 포함한 극소수만이 접근 가능한 프로그램이었다. 한유나 그녀는 SNK의 보안팀 출신이었다. 그것도 평범한 직원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녀의 5년 전 인사 기록을 가져와 그녀가 접근할 수 있었던 모든 데이터를, 한편 서울 외곽의 한적한 주택가, 겉보기에는 평범한 2층짜리 단독주택이었지만 그 내부는 SNK 글로벌의 보안센터를 방불케 할 만큼 최첨단 장비로 가득 차 있었다. 이곳은 한유나와 4명의 아이들이 지난 5년간 외부 세계로부터 스스로를 격리하고 보호해온 요새였다. 엄마 대상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지하실 통제실, 거대한 모니터 앞에서 키보드를 두드리던 첫째 아인이 말했다. 5살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침착한 목소리였다. 아이는 천재적인 해커였다. 그녀는 SNK의 내부 보안망을 우회하여 강태준의 사무실로 소포가 전달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둘째 도준은 체스판처럼 생긴 전략. 시뮬레이션 보드 앞에서 눈을 감고 있었다. 그는 네 쌍둥이의 전략가였다. 예상대로야. 아빠는, 아니, 강태준은 윤 비서를 움직일 거야. 1단계는 성공했어. 이제 2단계로 넘어가야 해. 우리의 존재를 장난이 아닌 위협으로 인지시킬 필요가 있어. 위협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셋째 세라가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세라는 언어 천재였다. 그녀는 이미 7개 국어를 구사했으며 암호 해독과 심리 분석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 아빠는 우리를 해치려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 막내 주원이 작은 드론을 조립하며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그 아빠라는 사람이 5년 동안 우리를 찾지도 않았잖아. 그리고 엄마를 그렇게 만든 사람이야. 주원은 기계공학의 천재였다. 그의 손에서 낡은 고철은 SNK의 최신의 장비보다 더 뛰어난 도구로 재탄생했다. 한유나가 통제실로 들어섰다. 그녀는 5년 전 해고당했던 무기력한 신입사원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은 강인한 어미 사자처럼 날카로웠고 온몸에서는 단련된 전사의 기운이 풍겼다. 그녀는 아이들을 차례로 끌어안았다. 얘들아, 기억해. 이건 복수가 아니야. 이건 생존이야. 그녀는 메인 스크린에 떠있는 또 다른 기업의 로고를 바라보았다. SNK 글로벌의 숙적이자 최근 한유나와 아이들의 은신처를 집요하게 추적하고 있는 거대 군산복합체 바벨이었다. 바벨이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어. 더 이상 숨어만 있을 순 없어. 강태준은 우리의 유일한 방패막이 될 수도, 혹은 가장 무서운 적이 될 수도 있어. 도진이 고개를 들었다. 그래서 테스트가 필요한 거야.
강태준이 우리를 지킬 자격이 있는지. 아인 준비됐어. 아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작은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SNK타워 40층 CEO 집무실. 보안 시스템 우회. 그림자 사령관 작전 개시. 같은 시각 SNK 글로벌 40층. 강태준은 윤 비서가 가져온 한윤아의 5년 전 인사 기록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는 입사 1년 만에 최우수 사원으로 뽑힐 만큼 뛰어난 인재였다. 특히 방어 보안 시스템 설계 분야에서 독보적인 성과를 냈었다. 그가 그녀를 해고한 것은 그날 밤의 실수를 덮기 위한 본능적인 방어 기제였다. 그 순간이었다. 집무실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꺼졌다. SNK타워는 자체 발전 시스템과 3중 백업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정전은 불가능했다. 윤 비서, 강태준이 외쳤다. 비상등조차 켜지지 않는 완벽한 어둠 속에서 집무실 중앙의 거대한 미디어 월이 치직하는 노이즈와 함께 켜졌다. 화면은 SNK의 로고 대신 유치한 그림판으로 그린 듯. 단 4명의 졸라맨 그림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 아래 깜빡이는 커서와 함께 한 줄의 메시지가 나타났다. 아빠 문 여세요. 강태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것은 외부에서 보낸 메시지가 아니었다. SNK의 가장 깊숙한 내부망 오직 그만이 접근 가능한 CEO 개인 서버가 뚫린 것이다. 회장님, 윤 비서가 다급하게 문을 열고 뛰어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다. 방금 전사적 보안 시스템에 경고가 떴습니다. 외부 침입이 아닙니다. 내부에서, 그것도 회장님의 개인 서버에서 알 수 없는 데이터가 스트리밍되고 있습니다. 화면 속에 4명의 졸라맨 그림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치 아이들이 장난치듯 춤을 추는 듯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 배경으로 SNK 글로벌의 1급 기밀 프로젝트 파일들이 스크롤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장난을 넘어선 명백한 경고였다. 너희의 모든 것을 우리가 쥐고 있다는 선언이었다. 이건 한윤아의 솜씨가 아니야. 강태준이 낮게 읊조렸다. 한윤아의 방식은 방어적이고 정교했지만 이렇게 대담하고 조롱하는 듯한 방식은 아니었다. 이것은 아이들. 강태준은 자신도 모르게 그 단어를 내뱉었다. 4명의 천재, DNA 보고서. 화면이 다시 바뀌었다. 이번에는 SNK타워의 실시간 CCTV 화면이 분할되어 나타났다. 1층, 로비 20층 연구소, 그리고 지금 그들이 있는 40층 집무실 앞. 복도까지 그들의 모든 움직임이 감시당하고 있었다. 그리고 화면 중앙에 새로운 메시지가 떠올랐다. 우리는 아빠의 장난감이 아니에요. SNK는 생각보다 약하네요. 강태준은 분노 대신 기묘한 흥분감을 느꼈다. 그는 평생 자신과 동등하거나 혹은 자신을 뛰어넘는 상대를 만나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핏줄이라고 주장하는 5살짜리 아이들이 SNK의 철옹성을 비웃으며 그의 면전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윤 비서, 지금 당장 SNK의 모든 보안 시스템을 최고 등급으로 격상시켜. 그리고 데이터 분석팀 전원 소집해. 이 침입 경로를 역추적한다. 강태준이 명령했다. 상대는 5살짜리 아이들일 수도, 혹은 그 아이들을 조종하는 거대한 배후 세력일 수도 있어. 어느 쪽이든 나에게 도전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강태준은 미디어 월에 떠있는 4개의 졸라맨을 노려보았다. 4명의 그림자 사령관.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들에게 별명을 붙여주었다. 얼음 같던 그의 심장이 5년 만에 처음으로 뜨거운 호기심과 정체 모를 분노로 뛰기 시작했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SNK 글로벌의 심장부 지하 5층에 위치한 통합보안관제센터는 전쟁터와 다름없었다. 어젯밤의 침입은 SNK의 자존심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수백 명의 최고 엘리트 보안 전문가들이
붉어진 눈으로 모니터를 노려보고 있었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좌절감이 역력했다. 침입의 흔적은 찾았지만 그 실체는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다. 강태준은 이 혼돈의 중심에서 홀로 얼음처럼 서 있었다. 그는 꼬박 하룻밤을 이곳에서 보냈다. 그의 완벽한 슈트는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지만 평소보다 더욱 날카롭고 위험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어젯밤 미디어 월에 떠올랐던 4개의 졸라맨. 그림자 사령관들의 조롱은 그의 뇌리에 깊이 박혀 있었다. 보고해. 강태준의 목소리는 관제센터의 소음을 단번에 잠재웠다. 기술 분석팀의 팀장이 땀을 닦으며 앞으로 나섰다. 회장님, 이건 지금까지 우리가 상대해온 그 어떤 해킹과도 다릅니다. 파괴나 절도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듯 우리의 시스템을 농락했습니다. 그의 설명대로였다. 침입자들은 SNK의 1급 기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했지만 단 하나의 파일도 외부로 유출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SNK 타워의 엘리베이터 시스템을 장악해 클래식 음악에 맞춰 층을 이동시켰고 구내 식당의 메뉴를 전부 초콜릿 아이스크림으로 바꿔놓았다. 유치하지만 SNK의 방어벽이 완전히 무력화되었음을 증명하는 끔찍한 시위였다. 그들의 시그니처는 강태준이 핵심을 찔렀다. 팀장이 마른 침을 삼키며 대답했다. 그것이 가장 불가해한 부분입니다. 단일 개체의 소행이 아닙니다. 최소 4가지의 완전히 다른 해킹 스타일이 동시에 완벽한 협업을 이루며 작동했습니다. 윤 비서가 강태준의 옆으로 다가와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그 역시 밤샘 분석을 마친 참이었다. 첫 번째는 방화벽을 무너뜨린 공격수 해커입니다. 현존하는 모든 방어 로직을 무시하는 창의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시스템 내부를 교란시킨 전략가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장 치명적인 방식으로 SNK의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단순한 서버 침입이 아닌 심리전이었습니다. 윤 비서의 보고는 계속되었다. 세 번째는 암호 해독가입니다. SNK의 다중양자 암호화 시스템은 현존하는 슈퍼컴퓨터로도 해독에 수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그들은 불과 몇 분 만에 이 암호를 우회했습니다. 마지막 4번째는 메카닉입니다. 디지털 시스템뿐만 아니라 타워의 물리적 제어 시스템까지 장악했습니다. 정전, 엘리베이터, 제어. 이것은 단순한 코딩이 아닌 하드웨어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강태준은 눈을 감았다. 4개의 DNA 보고서, 4명의 천재, 아인, 도진, 세라 주원. 퍼즐 조각이 섬뜩할 정도로 정확하게 맞춰지고 있었다. 5살짜리 아이들. 자신의 핏줄이라고 주장하는 그 아이들이 SNK의 최고 엘리트 집단을 하룻밤 만에 무너뜨린 것이다. 이것은 장난이 아니었다. 한유나, 강태준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5년 전 인사기록 지금 당장 내 집무실로 가져와. 그는 더 이상 관제센터에 머무를 필요가 없었다. 적의 실체를 파악한 이상 이제는 그가 반격할 차례였다. 그는 이 모든 일의 배후에 혹은 중심에 한유나가 있음을 직감했다. 다시 40층의 집무실. 윤 비서가 먼지 쌓인 아카이브에서 직접 가져온 종이 서류철을 강태준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한유나의 모든 디지털 기록은 5년 전 고스트 프로토콜에 의해 삭제되었지만 SNK의 구식 아날로그 백업 시스템은 남아있었다. 강태준은 장갑을 낀 손으로 서류를 넘겼다. 사진 속 한유나는 5년 전의 풋풋한 신입사원의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때 이미 예사롭지 않았다. 강태준은 그녀의 입사 이력과 성과 보고서를 꼼꼼히 읽어 내려갔다. 그녀는 SNK의 보안 시스템 개발팀 소속이었으며 입사 1년 만에 당시 SNK가 사용하던 보안 시스템의 치명적인 결함을 발견하고 자체적으로 고스트 프로토콜의 초기 버전을 설계해낸 인물이었다. 강태준은 그제야 기억의 파편을 맞췄다.
5년 전 그날 밤 프로젝트 나이트폴 성공 파티에서 그는 드물게도 과음했다. 그리고 그의 VVIP 스위트룸 보안을 담당했던 것이 바로 한윤아였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그녀를 침묵시켰고 다음 날 보안 규정 위반이라는 모호한 죄목을 붙여 그녀를 해고했다. 자신의 실수를 덮기 위한 비열한 조치였다. 그는 한윤아를 얕보았다. 그녀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하룻밤의 실수가 아니었다. 그녀는 SNK의 핵심 기술을 설계한 천재였으며 그는 그 천재를 스스로 내쫓고 5년 동안 잊고 지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천재는 지난 5년간 자신의 복제품 혹은 그 이상의 괴물들을 4명이나 키워냈다. 회장님, 윤 비서의 목소리가 강태준의 상념을 깨뜨렸다. 어젯밤의 사태가 외부로 새어나간 것 같습니다. 경쟁사인 바벨 측에서 이상 동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벨은 SNK 글로벌과 전 세계의 안보 및 군사 기술 시장을 양분하는 거대한 그림자 제국이었다. SNK가 방패라면 바벨은 창이었다. 윤 비서가 화면에 띄운 것은 바벨의 주가 그래프와 정보 분석팀의 보고서였다. SNK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마비되었던 그 몇 시간 동안 바벨은 SNK의 주요 고객사들에게 접촉을 시도했다. 그들은 SNK의 무언가 심각한 기술적 결함이 발생했음을 눈치챘다. 바벨의 정보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윤 비서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들은 SNK가 흔들리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원인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바벨이 한윤아와 아이들의 존재를 먼저 알게 된다면 윤 비서의 말은 공포영화의 시나리오처럼 끔찍했다. 4명의 천재 아이들. 그들의 능력은 SNK에게는 위협이었지만 바벨 같은 군산 복합체에게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궁극의 무기였다. 그들은 아이들을 차지하기 위해서라면 전쟁도 불사할 집단이었다. 강태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상황이 바뀌었다. 이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스캔들이나 골치 아픈 친자 소송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SNK의 존폐 나아가 글로벌 안보의 균형을 뒤흔들 수 있는 전쟁의 서막이었다. 그는 한윤아와 4명의 아이들을 단순한 과거의 실수로 치부할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은 이제 강태준에게 가장 위험한 위협이자 동시에 SNK가 손에 넣어야 할 가장 강력한 자산이 되었다. 그는 한윤아를 과소평가했던 5년 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창 앞에 섰다.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가장 깊은 밤보다 더 어두웠다. 윤 비서, SNK의 모든 자원을 재배치한다. 강태준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지금부터 우리의 최우선 목표는 바벨보다 한 발 앞서는 것이다. 한윤아와 4명의 아이들을 찾아내. 이번에는 추적이나 감시가 아니다. 강태준이 윤 비서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은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번뜩였다. 그들을 SNK에 통제해 보호한다. 그들의 존재가 바벨의 손에 들어가는 날, SNK는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들을 내 눈앞에 데려와. 강태준의 지시는 SNK 글로벌의 첩보부서를 전례 없는 속도로 가동시켰다. 하지만 한윤아는 말 그대로 유령이었다. 그녀는 5년 동안 디지털 세상에서 자신의 모든 흔적을 지웠고 4명의 아이들 역시 출생 기록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관제센터의 수백 개 모니터는 의미 없는 데이터의 나열만을 보여줄 뿐이었다. 찾을 수 없습니다. 윤 비서가 48시간 만에 강태준에게 보고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드물게도 패배감이 묻어났다. 그녀는 우리의 고스트 프로토콜을 역이용했습니다. 그녀는 시스템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자신을 없는 존재로 인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쫓을수록 그녀는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숨어들 뿐입니다. 강태준은 집무실 책상에 놓인 4개의 DNA 보고서를 바라보았다. 디지털이 막혔다면
아날로그로 가야 했다. 소포, 그 소포를 보낸 배송지부터 역추적해 CCTV 차량 번호판 위성 이미지, 이 도시의 모든 눈을 동원해.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맹렬한 집념이 불타고 있었다. SNK의 자원력은 국가정보기관을 능가했다. 그들은 소포가 발송된 편의점의 CCTV에서 흐릿한 인형을 포착했다.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사람. 거기서부터 추적은 시작되었다. 수백 대의 카메라를 거치고 지하철 노선을 따라 이동하며 강태준의 분석팀은 한윤아가 남긴 미세한 실수 혹은 의도된 흔적을 쫓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서울 외곽의 한적한 주택가에 도달했다. 겉보기에는 평범하기 그지없는 2층 주택. 하지만 윤 비서의 분석팀은 그 집으로 들어가는 전력량과 데이터 트래픽이 인근 지역 전체를 합친 것보다 많다는 기이한 사실을 발견했다. 그곳이 바로 그림자 사령관들의 요새였다. 강태준은 직접 움직이기로 결정했다. 그는 방탄 처리된 검은색 세단을 타고 요새로 향했다. 윤 비서를 포함한 최소한의 경호팀이 위장 차량으로 뒤를 따랐다. 강태준은 이것을 협상이 아닌 회수 작전으로 규정했다. 그는 자신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변수들을 제거하고 이 위험한 자산들을 확보해야 했다. 주택가에 도착했을 때 강태준은 차에서 내렸다. 평화로운 오후의 주택가. 하지만 그가 그 집의 대문 앞에 섰을 때 기묘한 위화감이 그를 감쌌다. 너무 조용했다. 마치 연극을 위해 잘 꾸며진 무대 세트 같았다. 그는 인터콤을 누르지 않았다. 대신 그저 문을 바라보았다. 그때였다. 끼익 소리와 함께 대문이 저절로 열렸다. 함정인가? 강태준의 뒤를 따르던 경호팀이 즉각 방어 태세를 갖추었지만 그는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다. 그리고 그의 귀에 꽂힌 인이어에서 윤 비서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모든 통신이 차단됐습니다. 이곳은 완벽한 데드에어 지대입니다. 강태준은 미간을 찌푸렸다. 한윤아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이다. 그는 망설임 없이 문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잘 가꾸어진 정원을 지나 현관문 앞에 서자 현관문 역시 소리 없이 열렸다. 집 안은 밖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넓어 보였고 이상하게도 어두웠다. 5년 만이네요, 강태준 회장님.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거실, 중앙 유일하게 조명을 받고 있는 소파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5년 전에 풋풋했던 신입사원 한윤아가 아니었다. 그녀는 검은색 전투복을 연상시키는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그 눈빛은 SNK의 그 어떤 특수요원보다도 차갑고 단단했다. 아이들은 어디 있지? 강태준이 본론부터 꺼냈다. 그의 목소리는 집 안의 공기를 얼릴 듯 차가웠다. 그는 지금 감상적인 재회를 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 모든 사태를 통제하러 온 지배자였다. 한윤아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아이들, 당신 같은 사람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입에 담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당신에게 그 아이들은 DNA 보고서에 적힌 자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겠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당신이 SNK의 자원을 총동원해 나를 찾는 동안 난 당신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한윤아가 거실 벽을 향해 손짓하자 거대한 벽면이 수십 개의 CCTV 화면으로 바뀌었다. 그곳에는 SNK 관제센터의 모습,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집 밖에서 초조하게 대기 중인 윤 비서와 경호팀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비치고 있었다. 이게 내 방어선인가? 강태준은 놀라움을 감추고 냉정하게 물었다. 그는 그녀가 SNK의 기술을 훔쳐 자신만의 요새를 만들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분노보다 기묘한 감탄을 느꼈다. 자신을 완벽하게 속이고 5년 동안 이런 제국을 건설한 여자, 반거선이요,
아니요, 이건 내 세상이에요. 한윤아가 강태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당신이 나를 버리고 내 존재를 지워버린 그날 밤 난 깨달았어요. 당신 같은 권력자에게 기댈 빼는 나 스스로 권력이 되어야 한다는 걸. 그리고 내 아이들은 내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유일한 이유였죠. 그녀는 강태준에게 다가갔다. 강태준은 본능적으로 방어 태세를 취했지만 그녀는 그의 바로 앞에서 멈춰 섰다. 아이들은 당신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난 반대했죠. 당신은 괴물이니까. 자신의 실수를 덮기 위해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냉혈한. 그래서 이 모든 쇼를 벌인 건가? 4명의 천재 SNK를 해킹하고 나를 조롱한 것도 네 작품인가? 강태준이 받아쳤다. 그는 그녀의 비난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오직 사실관계와 목적만을 중시했다. 내가 아니에요. 한윤아의 목소리가 순간 부드러워졌다. 아이들이 스스로 한 일이에요. 그 아이들은 당신의 피를 물려받았더군요. 오만하고 지배하려 들고 그리고 무서울 정도로 똑똑하죠. 아이들은 자신들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어 했어요. 당신이 우리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제거해야 할 위협인지. 바로 그 순간 강태준의 인이어에서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윤 비서의 다급한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회장님, 외부 세력입니다. 신원 미상의 차량 3대가 이쪽으로 고속 접근 중입니다. 그들은 바벨의 암살조입니다. 강태준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다. 그는 한윤아를 노려보았다. 바벨이 왜 너를 쫓는 거지? 이것은 단순한 친자 확인 문제가 아니었다. SNK의 숙적인 바벨이 이 일에 개입되어 있었다. 한윤아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졌다. 그녀는 강태준의 반응에 놀란 듯했다. 당신, 바벨의 존재를 알고 있었어. 그들이 나를 쫓는다는 것도. 그녀는 강태준이 모든 것을 알고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 왔다고 오해한 듯했다. 설명해. 강태준이 한윤아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바벨이 왜 4명의 아이들을 노리는 거지? 너희는 지난 5년간 내게서만 숨어 지낸 게 아니었어. 그는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한윤아가 자신에게 DNA 보고서를 보낸 것은 복수나 조롱이 아니었다. 그것은 구조 요청이었거나 혹은 최후의 시험이었다. 그들은 아이들의 능력을 알고 있어요. 한윤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들의 재능은 축복이 아니었어요. 그건 바벨 같은 집단에게는 세상을 지배할 무기였죠. 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5년간 도망쳐야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내 방어선을 뚫기 직전까지 왔고 난 당신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날 시험한 건가? 강태준이 낮게 읊조렸다. 내가 바벨에 맞설 만한 그릇이 되는지 아니면 그들과 한패가 되어 아이들을 이용할 쓰레기인지.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대한 체스판의 킹이야 그네시 에데오테려 있었다. 그리고 이제 막 적의 비숍이 그의 목을 노리고 들어오고 있었다. 삑삑 삑삑 요새의 경보음이 날카롭게 울리기 시작했다. 한윤아의 완벽했던 방어선이 뚫리고 있었다. 바벨의 공격이 시작된 것이다. 강태준은 한윤아를 바라보았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기묘한 책임감이 뒤섞인 복잡한 시선이었다. 그는 5년 전의 실수가 이제 막 거대한 전쟁의 도화선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요새의 정적을 찢어발기는 날카로운 경보음. 그것은 한윤아가 지난 5년간 가장 두려워했던 소리이자 강태준이 자신의 완벽한 통제력이 무너졌음을 인정한 첫 번째 순간이었다. 붉은 비상등이 어두운 거실을 섬광처럼 비추며 두 사람의 굳은 얼굴 위로 짙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바벨이 마침내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며 이 성격을 침범했다. 그들이 내 방어벽을 뚫었어. 한윤아의 목소리는 낮고 긴급했지만 패닉에 빠지지는 않았다.
그녀는 이미 이 순간을 수없이 시뮬레이션 해왔다. 그녀는 즉시 벽면에 CCTV 화면을 통합 관제 모드로 전환했다. 집 주변을 둘러싼 어둠 속에서 검은 전투복을 입은 최소 12명의 무장 인원들이 SNK 경호팀과 교전을 벌이며 방어선을 좁혀오고 있었다. 강태준은 즉시 자신의 이니어를 확인했다. 윤비서 상황 보고해. 하지만 그의 귀에 들리는 것은 지직거리는 소음뿐이었다. 한윤아가 쏘아붙였다. 소용없어. 그들은 SNK의 제모보다 더 강력한 광대역 통신 차단 장치를 쓰고 있어. 여긴 지금 외부와 완벽히 고립된 섬이야.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현관문에서 강력한 폭발음이 들려왔다. 단순한 침입이 아니었다. 그들은 한윤아와 아이들을 산채로 회수하기 위한 군사작전을 수행 중이었다. 강태준은 5년 전 자신이 저지른 하룻밤의 실수가 이제는 양대 글로벌 보안기업 간의 전면전으로 비화되고 있음을 직감했다. 아이들은 강태준이 물었다. 그의 관심은 오직 핵심, 자산의 안전이었다. 한윤아는 그의 차가운 질문에 경멸의 시선을 보냈지만 지금은 다툴 때가 아니었다. 안전해. 하지만 이 방어선이 얼마나 버틸지는 장담 못해. 그녀는 벽의 일부를 밀었다. 그러자 감쪽같이 숨겨져 있던 지하로 향하는 통로가 나타났다. 따라와. 그리고 내 지시에 거역할 생각 마. 여기서 당신은 CEO가 아니라 내 아이들을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 요소일 뿐이니까. 한윤아는 망설임 없이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렸다. 강태준은 찰나의 순간 자신의 제국이 아닌 타인의 규칙에 따라야 한다는 사실에 불쾌감을 느꼈지만 이내 냉정한 판단력을 되찾고 그녀의 뒤를 따랐다. 지하 통로를 따라 내려간 곳은 지상의 평범한 주택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그곳은 SNK의 관제센터를 축소해 놓은 듯한 최첨단 지휘 통제실이었다. 그리고 그곳에 강태준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그림자 사령관들 4명의 아이들이 앉아 있었다. 아이들은 이 긴급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첫째 아이는 메인 컴퓨터 앞에서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고, 둘째 도준은 집 안팎의 방어 시스템을 체스판처럼 내려다보며 전략을 지시하고 있었다. 셋째 세라는 바벨의 교신을 감청하며 암호를 해독 중이었고, 막내 주원은 원격으로 작동하는 소형 방어 드론들을 조종하고 있었다. 그들은 5살 아이가 아니라 숙련된 특수부대처럼 움직였다. 엄마, 1차 방어선 붕괴. 그들 프로젝트 고스트의 백도어를 알고 있어. 아인이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보고했다. 한윤아의 얼굴이 굳어졌다. 프로젝트 고스트는 그녀가 SNK 재직 시절 설계했던 바로 그 방어 시스템이었다. 말도 안 돼. 그 백도어는 나만 알고 있어. 강태준이 그들 사이로 끼어들었다. 아니, 나도 알지. 그는 5년 전 한윤아를 해고한 직후 그녀가 남긴 모든 자료를 회장 전용 아카이브로 봉인했다. 그리고 그 자료를 검토했던 것은 자신과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극소수의 SNK 최고 임원들 뿐이었다. 바벨이 SNK의 1급 기밀에 접근했다는 뜻인가? 강태준이 물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다. 지상의 교전 상황이 그것을 증명했다. 바벨의 공격조는 SNK 경호팀의 전술과 한윤아의 방어 패턴, 그 양쪽의 약점을 모두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다. 그것은 내부 정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 순간 강태준의 머릿속을 스치는 끔찍한 진실. SNK 내부에 배신자가 있다. 한윤아와 아이들의 정보를 바벨에 넘긴 스파이. 5년 전 자신의 실수를 덮기 위해 묻어버렸던 그 비밀이 이제 SNK 전체를 집어삼킬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그는 자신이 구축한 얼음의 제국이 내부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도진, 놈들의 다음 목표 지점이 어디지? 한윤아가 아들에게 물었다. 도진이 작은 손가락으로 지하 벙커의 환기구를 가리켰다. 여기야.
그들은 우리가 이곳에 숨어 있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어. 그들의 전술은 SNK의 프로토콜 7과 일치해. 강태준은 전율했다. 프로토콜 7에는 SNK의 적대적 시설 점령 작전의 암호명이었다. 배신이다. 이것은 명백한 배신이었다. SNK의 최고위층 누군가가 바벨과 내통하고 있었다. 강태준은 평생 느껴본 적 없는 종류의 분노를 느꼈다. 그것은 자신의 완벽한 통제력에 대한 모욕이자 자신의 판단력에 대한 스스로의 배신감이었다. 그는 권력과 두려움으로 제국을 통치했지만 충성을 사는 데는 실패했다. 아인. 강태준이 처음으로 아이의 이름을 불렀다. 아인이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아이의 눈은 강태준 자신을 닮아 차갑고 분석적이었다. 너 SNK 서버를 뚫었지? 내 개인 서버도. 그렇다면 지금 당장 SNK 내부망에 다시 접속할 수 있나? 한윤아가 막아섰다.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아이를 위험에 빠뜨릴 셈이야. 강태준이 한윤아를 노려보았다. 위험, 우리는 이미 전쟁터 한복판에 있어. 그리고 이 전쟁을 끝내려면 적의 심장을 찔러야 해. 내 아이가 그 칼자루를 쥐고 있을지도 모르지. 아이는 한윤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강태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할 수 있어. 하지만 엄마의 방화벽이 바벨의 공격을 막아주는 동안에만 가능해. 아인의 작은 손가락이 다시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SNK의 철옹성 같던 보안 시스템이 5살 소녀 앞에서 종잇장처럼 무너졌다. 강태준은 자신의 보안 단말기를 아인에게 건넸다. 내 개인 서버에 접속해 프로젝트 카멜롯 파일을 찾아. 거기에 관련 임원들의 접근 권한 기록이 있을 거다. 그는 자신의 기억을 더듬었다. 5년 전 한윤아의 파일을 봉인했던 바로 그 프로젝트였다. 바로 그때 셋째 세라가 헤드셋을 벗으며 외쳤다. 찾았어. 그들이 사용하는 암호키. SNK 내부망에서 쓰는 것과 동일해. 그들은 지금 실시간으로 SNK 내부망의 정보를 받고 있어.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내부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바벨에게 정보를 넘기고 있었다. 아인의 손가락이 멈췄다. 그녀는 SNK의 내부망 깊숙한 곳, 강태준의 개인 서버보다 더 은밀한 곳에 숨겨진 로그 파일을 발견했다. 그것은 SNK의 부회장 강태준이 자신의 삼촌처럼 믿고 따랐던 최측근 임원의 아이디였다. 그가 프로젝트 카멜롯에 접근했고 그 데이터를 바벨의 서버로 전송한 기록이 남아있었다. 강태준은 모니터에 떠오른 그 이름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얼음보다 더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 배신감은 SNK가 파산하는 것보다 더 큰 충격이었다. 그는 자신의 냉혈함이 가장 믿었던 이의 탐욕을 꿰뚫어 보지 못하게 만들었음을 깨달았다. 아인. 그 증거 내 개인 단말기로 전송해. 6주 14 암호로. 강태준이 명령했다. 5년 전 그날의 날짜였다. 그는 한윤아와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더 이상 실수나 자산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 거대한 배신과 음모의 한복판에서 그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혹은 믿어야만 하는 유일한 변수였다. 주원. 강태준이 막내를 불렀다. 주원이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내 드론으로 환기구의 함정을 팔 수 있나? 주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도진 놈들이 환기구로 진입할 때 SNK의 프로토콜 7의 역순으로 방어 시스템을 가동해 놈들에게 혼란을 줘. 강태준은 마침내 자신의 인이어에서 지직거림이 멎는 것을 느꼈다. 바벨의 제모가 약해지고 있었다. 윤 비서 들리나? 회장님 무사하십니까? 바벨 놈들이 퇴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윤 비서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토각. 강태준이 의아해하는 순간 아인이 말했다. 내가 SNK 내부망에
가짜 정보를 흘렸어. 바벨의 내부자에게. 우리가 이미 요새를 빠져나갔고 자폭장치가 가동 중이라고. 놈들은 함정에 빠질까봐 도망치는 거야. 강태준은 아인을 바라보았다. 5살 소녀의 대담한 전략.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아이들을 향해 말했다. 잘했다. 하지만 전쟁은 이제 시작이야. 그는 한유나를 바라보았다. 당신과 아이들 이제 내 보호가 필요할 거다. 아니, 내가 당신들의 능력이 필요해. 지하 벙커의 공기는 바벨의 공격조가 물러간 뒤에도 여전히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경보음은 멈췄지만 강태준의 마지막 말은 그 어떤 경보음보다 더 날카롭게 한유나의 귀에 박혔다. 내가 당신들의 능력이 필요해. 그 말은 5년 전 그녀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그의 오만함과 정확히 일치했다. 한유나는 차갑게 비웃었다. 능력 당신은 5년 전에도 내게서 원하는 것을 빼앗아갔지. 내 기술, 내 명예, 그리고 내 인생. 이제 와서 또 무엇을 빼앗으려는 거지? 강태준 회장. 그녀의 목소리는 지하실의 냉기보다 더 차가웠다. 그녀는 아이들 앞을 막아서며 어미 사자처럼 경계태세를 풀지 않았다. 강태준은 그녀의 적개심을 정면으로 받아냈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다. 사실이야. 5년 전 나는 내 실수를 덮기 위해 당신을 묻어버렸어.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 이건 내 개인적인 실수를 넘어선 문제야. 그는 벙커의 모니터에 떠있는 프로젝트 카멜론의 로그 파일을 가리켰다. 배신자의 이름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SNK 내부에 배신자가 있어. 내가 가장 신뢰했던 자가 바벨과 내통하고 있었지. 강태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아닌 얼음 같은 결론만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당신과 아이들의 정보를 바벨에 넘겼어. 내가 당신을 찾도록 유도한 것도 그들의 계획이었을 거야. SNK와 당신 양쪽을 모두 무너뜨리기 위한 함정이었지. 한유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강태준이 자신을 추적했다고만 생각했지. 그 역시 거대한 음모의 일부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녀가 5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방어벽은 사실 적들의 손바닥 안에서 노란한 연극 무대에 불과했을지도 모른다. 그때 둘째 도진이 입을 열었다. 5살 아이의 목소리라고는 믿기지 않는 냉철함이 담겨 있었다. 엄마, 저 사람 말이 맞아. 바벨은 우리가 SNK의 약점이 될 거라고 계산했을 거야. 하지만 동시에 강태준은 바벨을 상대할 유일한 변수이기도 해. 아이는 강태준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DNA 때문이 아니야. 전략 때문이지. 강태준은 자신의 전략을 꿰뚫어보는 5살 아들을 잠시 놀랍게 바라보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됐어. 당신은 바벨에 대한 5년간의 데이터가 있고 나는 그들을 무너뜨릴 자원과 배신자를 처단해야 할 이유가 있지. 이건 동정이나 용서가 아니야. 거래지. 한유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의 요새는 뚫렸다. 그녀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많지 않았다. 강태준은 여전히 괴물이었지만 지금은 바벨이라는 더 큰 괴물을 사냥해야 하는 공동의 목표가 생긴 것이다. 좋아. 거래하지. 하지만 조건이 있어. 한유나는 강태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첫째, SNK의 그 누구도 아이들에게 접근할 수 없어. 당신의 그 배신자가 누군지 밝혀지기 전까지는 당신의 부하들도 모두 잠재적인 적이야. 둘째, 이 작전의 지휘권은 공동으로 가져. 난 당신의 부하가 아니야. 파트너지. 셋째, 이 모든 일이 끝나면 당신은 우리 5사람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사라져줘야 해. 강태준은 잠시 망설였다. 특히 마지막 조건이 그의 심기를 건드렸다. 하지만 그는 이내 냉정함을 되찾았다. 받아들이지.
그는 즉시 윤 비서에게 연결을 시도했다. 바벨의 제모가 사라진 지금 통신은 원활했다. 윤 비서, SNK의 모든 추적 작전을 중단해. 지금부터 그레이 하우스 프로토콜을 가동한다. 10분 내로. 10분. 그레이 하우스. 윤 비서는 그 단어에 숨을 삼켰다. 그곳은 SNK의 공식 기록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오직 강태준과 윤 비서만이 아는 극비 안전 가옥이었다. SNK의 배신자조차 그 존재를 모르는 유일한 성격. 강태준이 한윤아의 첫 번째 조건을 받아들인 방식이었다. 한윤아의 요새에서 그레이 하우스로의 이동은 신속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졌다. 윤 비서는 방탄밴을 직접 몰고 지하 통로의 비밀 출구로 접근했다. 강태준과 한윤아 그리고 4명의 아이들은 SNK의 경호팀도 바벨의 감시망도 모르게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레이 하우스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빌라촌 깊숙한 곳에 위장되어 있었다. 내부는 최첨단 장비로 가득 차 있었지만 동시에 사람이 사는 온기가 느껴지는 곳이었다. 강태준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자신만의 마지막 보루였다. 이곳에서 SNK의 배신자와 바벨에 맞서기 위한 임시전쟁지휘 본부가 꾸려졌다. 강태준과 한윤아는 거대한 스마트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더 이상 적대적인 CEO와 도망자가 아닌 냉철한 2명의 전략가로서였다. 바벨은 단순한 간 군산 복합체가 아니야. 한윤아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는 지난 5년간 수집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테이블에 띄웠다. 그들은 인류 잠재력의 진화라는 광기에 사로잡혀 있어. 그들은 네 아이들의 재능을 차세대 인류의 프로토타입으로 보고 있어. 그들은 아이들을 보호하거나 육성하려는 게 아니야. 해부하려 들겠지. 강태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내 아이들을 자산으로만 여겼지만 바벨의 접근 방식은 그보다 더 끔찍했다. 한윤아는 바벨의 내부 통신 프로토콜과 암호화 체계, 그리고 알려진 핵심 인물들의 데이터를 공유했다. 그녀가 5년간 SNK의 추적을 피해가며 이뤄낸 성과였다. 이것은 SNK의 정보부도 가지지 못한 귀중한 정보였다. 강태준은 그 정보에 감탄을 표하는 대신 자신의 카드를 꺼냈다. 배신자는 SNK의 부회장 박기철이야. 그는 박기철의 모든 개인정보와 SNK 내에서의 권한, 그리고 그가 접근 가능한 1급 기밀 리스트를 띄웠다. 그는 내 아버지 때부터 SNK에 몸담아왔지. 내게는 삼촌 같은 존재였어.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배제되어 있었지만 한윤아는 그 이면에 숨겨진 깊은 배신감을 읽었다. 그 순간 그녀는 강태준이 단순한 냉혈한 CEO가 아니라 자신과 마찬가지로 가장 믿었던 이에게 상처받은 인간임을 어렴풋이 느꼈다. DNA가 아닌 배신이라는 공통의 상처가 그들을 묶어주고 있었다. 4명의 아이들은 이 전략회의에서 소외되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이 연합작전의 핵심 멤버였다. 엄마 바벨의 통신 암호, 이거 SNK의 구형 알고리즘을 변형한 거야. 셋째 세라가 헤드셋을 쓴 채 말했다. 박기철이 넘긴 게 틀림없어. 하지만 내가 역으로 해독할 수 있을 것 같아. INSNK 서버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겠어. 이번엔 흔적을 남기면 안 돼. 강태준이 첫째에게 물었다. 아이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박기철이 뭘 숨기고 있는지 내가 그의 그림자 폴더를 찾아볼게. 5살 해커는 이미 SNK 부회장의 개인 서버를 농락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도준은 강태준과 한윤아 사이에서 전략 보도를 펼쳐놓고 있었다. 우리는 2개의 전선에서 싸워야 해. 하나는 SNK 내부의 배신자를 제거하는 것. 다른 하나는 바벨의 추적을 따돌리는 것. 하지만 그건 방어야. 공격을 해야 해. 도진은 바벨의 조직도에서 한 인물을 가리켰다. 이 사람, 바벨의 아시아 지부장이자 이번 작전의 총책임자일 거야. 막내 주원은 윤 비서와 함께
그레이 하우스의 보안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었다. 윤 비서는 전직 특수요원답게 주원의 기계적 재능을 즉각 알아봤다. 이 소형 드론 자네가 만들었나 SNK의 정찰 드론보다 훨씬 효율적이군. 주원은 칭찬에 쑥스러워하면서도 그레이 하우스의 방어벽에 자신만의 함정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그레이 하우스의 주방에서 어색한 정적이 흘렀다. 아이들은 고된 작전 끝에 지쳐 잠들었고 강태준과 한윤아는 5년 만에 처음으로 전략가가 아닌 남자와 여자로서 마주 앉았다. 윤 비서가 가져온 간단한 식사를 앞에 두고 있었지만 누구도 먼저 손을 대지 않았다. 왜 5년 동안 혼자 모든 걸 감당했지? 강태준이 먼저 침묵을 깼다. 나에게 알릴 수도 있었잖아. 그 DNA 보고서가 처음이 아니었을 수도 있잖아. 그의 목소리에는 비난이 아닌 순수한 의문이 담겨 있었다. 한윤아는 쓴웃음을 지었다. 당신에게 SNK의 CEO에게 나를 하룻밤 실수로 취급하고 해고해버린 남자에게 당신은 나를 보호해 줬을까? 아니면 아이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을까? 난 그 도박을 할 수 없었어.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강태준의 가슴에 박혔다. 강태준은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는 거실에서 담요도 없이 잠든 셋째 세라를 바라보았다. 아이는 잠꼬대를 하며 엄마를 찾았다. 강태준은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값비싼 캐시미어, 재킷을 벗어 아이에게 덮어주었다. 그 어색하고 서투른 손길, 한윤아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저 남자는 여전히 냉혈한이었지만 지금 그의 눈에는 5년 전에는 볼 수 없었던 미세한 흔들림이 있었다. 그것은 아버지라는 이름이 주는 혼란일 수도, 혹은 배신으로 인해 무너진 그의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핏줄에 대한 본능일 수도 있었다. 그때였다. 찾았어. 거실 한쪽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잠든 줄 알았던 아이니 노트북 화면을 들고 두 사람에게 다가왔다. 박기철의 그림자 폴더야. 그리고 바벨과 주고받은 이메일. 그들은 아이들만 노린 게 아니었어. 아인이 화면에 띄운 것은 SNK의 최고 기밀 프로젝트 이지스 애기스 위의 설계도였다. 그것은 강태준이 개인적으로 추진하던 차세대 AI 방어 시스템이었다. 박기철은 이지스를 바벨에 넘기는 대가로 SNK의 차기 회장 자리를 보장받으려 했던 것이다. 아이들은 그 거래에 덤에 불과했다. 강태준의 눈에서 얼음이 깨지고 불꽃이 튀었다. 그는 SNK를 배신한 게 아니었어. 나를 배신한 거였지. 그는 한윤아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연합은 이제 방어가 아닌 공격을 위한 것이 되어야 했다. DNA를 넘어선 신뢰가 아닌 공동의 적을 향한 증오가 그들을 하나로 묶었다. 그레이하우스의 지휘 통제실은 SNK의 운명을 가를 거대한 폭풍 전야의 고요함에 휩싸여 있었다. 강태준, 한윤아 그리고 4명의 아이들은 거대한 스마트 테이블에 떠오른 프로젝트 이지스 설계도와 박기철 부회장의 배신 증거를 응시했다. 진실은 얼음처럼 차갑고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강태준은 20년간 자신의 멘토이자 그림자였던 박기철의 사진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의 냉정한 가면 뒤에서 인간적인 배신감이 맹렬한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SNK를 배신한 것이 아니었다. 강태준이라는 한 인간의 가장 깊은 신뢰를 배신한 것이다. 그는 오만해. 한윤아가 먼저 침묵을 깼다. 그녀는 박기철의 데이터 접근 로그를 분석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SNK의 유일한 후계자라고 생각하고 있어. 당신이 나타나기 전부터. 이지스는 그의 마지막 야망이자 당신을 제거할 명분이었던 거야. 그리고 우리는 그 거래의 일부였지. 강태준은 고개를 돌려 한윤아를 바라보았다. 그렇다면 그 오만함을 이용해야지. 그는 내가 이 증거를 확보했다는 사실을 아직 몰라. 그는 여전히 나를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경험 없는 조카쯤으로 여기고 있을 테니까.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결의로 가득 찼다. 어떻게 할 생각이지? 한윤아가 물었다. 그녀의 눈빛은 그를 시험하고 있었다. 이 남자가 복수에 눈이 멀어 아이들을 또다시 위험에 빠뜨릴 것인지 아니면 냉철한 전략가로 돌아올 것인지 대여칠 놓는다. 강태준이 말했다. 디지털과 아날로그 양쪽 모두에 한윤아 당신은 박기철이 바벨에게 넘길 완성된 이지스의 가짜 데이터를 만들 수 있나? 그가 의심하지 않을 완벽한 미끼를 한윤아는 첫째 아인과 시선을 교환했다. 아인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할 수 있어. 아니, 우리가 이미 SNK에서 훔쳐낸 진짜 이지스의 초기 코드를 가지고 있지. 5살 해커의 입에서 나온 말은 강태준마저 놀라게 했다. 우리가 그림자 사령관 작전을 수행할 때 당신의 개인 서버에서 복사해뒀어. 강태준은 실수했다. 자신의 1급 기밀이 5살 아이의 손에 있었다니. 좋아. 그 초기 코드를 기반으로 치명적인 트로이 목마를 심어. 박기철이 그 파일을 바벨에 전송하는 순간 바벨의 메인 서버를 역으로 추적하고 마비시킬 수 있는 바이러스를 한윤아와 아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것은 SNK의 미래가 걸린 위험한 디지털 작전의 시작이었다. 모녀는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며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사이버 무기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윤 비서에게 연결했다. 윤 비서, 내일 오전 10시 SNK 타워에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안건은 프로젝트 이지스의 최종 승인이다. 윤 비서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하지만 박 부회장님이. 알아. 그러니까 소집하는 거야. 강태준이 말을 잘랐다. 그리고 나를 위한 완벽한 무대를 준비해. 박기철이 SNK 타워에 발을 들이는 순간 그는 내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그는 윤 비서에게만 들리도록 몇 가지 비밀 지시를 더 내렸다. 작전은 양동으로 진행되었다. 한윤아와 아이들이 그레이하우스에서 디지털 함정을 파는 동안 강태준은 배신자를 잡기 위해 SNK 타워라는 적진의 심장부로 직접 걸어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위험해. 한윤아가 경고했다. 박기철은 당신이 돌아오는 것을 원치 않을 거야. 그는 당신을 의심하고 있어. SNK 타워에 도착하기 전에 당신을 제거하려 들지도 몰라. 그때 조용히 전략 보도를 관찰하던 둘째 도진이 입을 열었다. 엄마 말이 맞아. 하지만 공격은 SNK 타워가 아닐 거야. 도진은 그레이 하우스에서 SNK 타워로 가는 최단 경로를 지도에 띄웠다. 박기철은 신중한 사람이야. 그는 자신의 영역에서 피를 묻히지 않아. 그가 손을 쓴다면 바로 여기야. 도진의 작은 손가락이 가리킨 곳은 한강을 가로지르는 대교 아래 7번 터널이었다. 주원이가 이 지역 통신망을 분석했어. 기계 천재인 막내 주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7번 터널은 구조적 문제 때문에 정확히 8초간 위성 및 지상파 통신이 모두 끊기는 블라인드 스팟이 존재해. 도진이 말을 이었다. 바벨의 암살조가 엄마의 요새를 공격할 때 썼던 전술과 일치해. 그들은 이 38초의 혼란을 이용해 IED 급조 폭발물 나 EMP로 회장님의 차량을 멈추고 기습할 거야. 완벽한 매복 지점이지. 강태준은 자신의 5살 아들이 SNK의 최고 전략팀도 찾아내지 못한 치명적인 위협을 예측하는 것을 보며 전율했다. 그는 더 이상 아이들을 보호 대상으로만 보지 않았다. 그들은 이 전쟁의 핵심 동료였다. 윤 비서, 들었나? 7번 터널이다. 그럼 경로를 바꿔야 합니다. 윤 비서가 다급하게 외쳤다. 강태준은 도진을 바라보았다. 도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경로를 바꾸면 안 돼. 박기철은 우리가 눈치챘다고 생각할 거야. 함정인 줄 알면서도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야 해. 단 우리가 역으로 함정을 팠다는 걸 모르게. 강태준은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을 느꼈다. 이 아이는 자신의 피를 완벽하게 물려받았다. 좋아.
윤비서 예정대로 1번 터널을 통과한다. 대신 주원이가 말한 EMP에 대비해 차량의 전자 시스템을 아날로그로 이중화시켜 그리고 SNK의 비공식 그림자 부대를 터널 반대편에 대기시켜 사냥을 시작한다. 다음 날 아침 강태준은 5년 만에 가장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를 입고 그레이하우스를 나섰다. 한윤아는 아무 말 없이 그가 특수 제작한 방탄 코트에 옷깃을 여며주었다. 그것은 아내의 걱정 어린 손길이 아닌 파트너의 냉정한 확인이었다. 살아서 돌아와 이지스 바이러스가 준비됐으니까. 강태준의 방탄 세단이 7번 터널로 진입했다. 윤 비서가 긴장된 표정으로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 회장님, 3초 후 블라인드 스팟 진입합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차량의 모든 조명과 통신이 꺼졌다. 예상했던 EMP 공격이었다. 광도그 아는 굉음과 함께 터널 중앙에 대기하고 있던 거대한 덤프트럭이 그들의 차량을 향해 돌진했다. 윤 비서가 비명을 삼키며 핸들을 꺾었지만 피할 수 없는 충돌이었다. 하지만 강태준의 세단은 종이장처럼 구겨지지 않았다. 주원이가 밤새 작업하여 차량의 프레임을 강화시킨 덕분이었다. 차량이 겨우 멈추어 서자 트럭 뒤편에서 검은 전투복을 입은 바벨의 암살조가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SNK의 차량이 완벽하게 무력화되었다고 생각하고 접근했다. 바로 그때 강태준이 조용히 말했다. 지금이야 주원. 강태준이 버튼을 누르자 차량 하부에서 주원이 개조한 고주파 펄스 장치가 작동했다. 삐익. 인간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초고주파가 터널을 울리며 암살조의 전자 조준경과 통신 장비를 모두 태워버렸다. 그들이 혼란에 빠진 틈을 타 터널 반대편에서 대기하던 SNK의 그림자 부대가 그들을 덮쳤다. 강태준은 유유히 채서 내렸다. 그는 생포된 바벨의 팀장을 바라보며 차갑게 물었다. 박기철이 직접 지시했나? 아니면 바벨 본사의 명령인가? 팀장은 입을 다물었지만 그의 흔들리는 눈동자는 이미 답을 말해주고 있었다. 같은 시각 그레이하우스의 통제실. 놈들이 물었어. 아이니가 외쳤다. 강태준이 습격당했다는 가짜 정보가 박기철에게 전달되는 순간 그는 안심하고 이지스의 최종본이라 믿는 파일을 바벨의 아시아 지부 서버로 전송했다. 바이러스 활성화 349 시일 전송 완료. 한윤아가 명령했다. 이지스로 위장한 트로이 목마가 바벨의 방화벽을 뚫고 내부로 침투했다. 동시에 박기철이 바벨과 주고받은 모든 비밀 통신 기록과 자금 거래 내역이 SNK의 서버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디지털 증거와 물리적 증거 바벨의 암살조가 모두 강태준의 손에 들어왔다. 하지만 그 순간 세라가 헤드셋을 벗으며 창백한 얼굴로 외쳤다. 아니야, 그들이 이메일을 주고받았어. 박기철이 우리 위치를 거의 다 알아냈어. 모니터에 박기철이 바벨에게 보낸 마지막 메시지가 떠올랐다. 강태준 제거 확인. 자산들은 한강변 그레이하우스에 있다. 즉시 회수하라. 강태준은 자신이 박기철을 잡기 위해 미끼가 된 사이 박기철 역시 아이들을 미끼로 쓰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강태준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는 5년 전 한윤아를 버렸던 자신의 실수를 떠올렸다. 그리고 지금 그는 배신자를 잡는다는 명분에 또다시 자신의 아이들을 치명적인 위험에 노출시켰다. 그는 도진을 바라보았다. 도진은 이미 다음 수를 읽고 있었다. 그들은 우리를 자산이라고 불렀어. 강태준이 낮게 읊조렸다. 그의 얼음 같던 눈동자에 처음으로 두려움과 뜨거운 분노가 동시에 타올랐다. 이것은 더 이상 SNK의 경영권 다툼이 아니었다. 그의 아이들을 물건 취급한 자들에 대한 처절한 응징이었다. 그들은 우리를 자산이라고 불렀어. 강태준의 목소리는 그레이하우스의 벙커 안에서 얼음장처럼 울려 퍼졌다.
7번 터널에서의 승리감은 박기철의 마지막 메시지 한 줄로 인해 처참한 공포와 분노로 바뀌었다. 배신자는 강태준이 죽었다고 확신했고 이제 자산을 회수하기 위해 바벨의 군대를 이 비밀 안가로 보낸 것이다. 엄마. 둘째 도진이 한윤아의 손을 굳게 잡았다. 5살 아이의 눈이라고는 믿기 힘든 냉철한 분석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 박기철은 2가지 실수를 했어. 첫째 아빠가 살아있다는 걸 몰랐고 둘째 바벨이 우리를 과소평가하도록 만들었어. 그들은 아이들을 잡으러 오고 있어. 그림자 사령관을 잡으러 오는 게 아니야. 도진의 말은 정확했다. 박기철과 바벨은 이곳을 단순한 보호시설로만 알고 있었다. 그들은 이곳이 SNK의 기술력과 한윤아의 천재성, 그리고 내 아이들의 능력이 결합된 SNK 타워보다 더 뚫기 힘든 요새라는 사실을 몰랐다. 강태준은 결단을 내렸다. 우리는 전선을 나눈다. 그가 한윤아를 바라보았다. 박기철은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지금쯤 SNK 타워에서 내 장례식을 준비하며 회사를 장악하고 있겠지. 그가 SNK를 완전히 손에 넣기 전에 내가 직접 그의 심장부로 들어간다. 미쳤어. 한윤아가 외쳤다. SNK 타워는 지금 적진이야. 박기철이 모든 보안 시스템을 통제하고 있을 거라고. 그래서 가야 해. 강태준이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그의 눈동자는 더 이상 냉혈한 CEO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것을 되찾으려는 맹수의 눈빛이었다. 당신은 그가 물었다. 바벨이 오고 있어. 여기서 버틸 수 있겠어. 한윤아는 비웃었다. 여긴 내 요새야. 5년 동안 이 순간을 대비해왔어. 그리고 당신이 SNK를 되찾는 동안 나와 아이들은 바벨의 본진을 털 거야. 아이니가 키보드를 두드리며 외쳤다. 엄마 말이 맞아. 박기철이 심은 바이러스가 바벨의 아시아 지부 서버에 백도어를 열었어. 지금이 아니면 기회는 없어. 연합작전은 이제 동시 다발적인 양면 공격으로 진화했다. 강태준은 배신자를 한윤아와 아이들은 거대 제국 바벨을 상대하기로 한 것이다. 강태준은 윤 비서에게 은밀하게 연락했다. 나다. 살아있다. 지금부터 오퍼레이션 킹메이커를 개시한다. 윤 비서는 충격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지만 곧바로 SNK 내부에 유일하게 남은 강태준의 충성파들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그레이하우스의 비밀 통로를 통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의 손에는 주원이가 개조한 소형 통신장치 하나만이 들려 있었다. 아바. 강태준이 비밀 통로를 빠져나오기 직전 아이니가 그를 불렀다. SNK 타워의 보안망은 내가 장악할 거야. 내 눈이 아빠의 눈이 될 거야. 박기철의 통제실에서 아빠는 유령처럼 보일 거야. 5살 딸은 아버지에게 SNK의 갓모드를 약속했다. 강태준이 떠나자마자 그레이하우스는 전쟁 요새로 변모했다. 주원 포트리스 모드 가동해. 한윤아가 명령했다. 막내 주원이 태블릿 PC를 조작하자 평화로워 보이던 주택의 외벽과 정원 곳곳에서 자동 방어 터렛과 전기 펜스 그리고 수십 대의 소형 공격 드론이 모습을 드러냈다. 도진적의 예상 침투 경로는 한윤아가 물었다. 도진은 집의 3D 도면 위에 바벨의 예상 이동 경로를 붉은색으로 표시했다. 그들은 정문을 20% 후방의 숲을 80%의 환율로 이용할 거야. 인질 아이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전형적인 선멸조의 패턴이야. 세라 바벨의 통신 감청은 하고 있어 엄마. 그들 우리 집을 둥지라고 부르고 있어. 곧 도착한대. 10분 후. 셋째 세라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지만 그녀는 자신의 임무를 놓지 않고 바벨의 모든 교신을 해독해냈다. 한윤아는 메인 컴퓨터 앞에 앉았다. 아인이 그 옆에 보조의자를 끌어다 앉았다. 아인, 이제 네가 아빠를 SNK 타워 40층까지 이끌어. 나는 바벨의 심장부로 들어간다. 두 천재 해커 엄마와 딸의 합동작전이 시작되었다.
화면은 두 개로 나뉘었다. 하나는 SNK 타워의 복잡한 내부 도면, 다른 하나는 바벨의 아시아 지부 서버의 방화벽 구조도였다. SNK 타워 지하 4층 비상화물 엘리베이터. 강태준은 윤 비서가 준비한 정비공 복장을 하고 잠입에 성공했다. 아인 들리나. 그가 속삭였다. 들려 아빠. 30초 뒤 복도를 순찰하는 경비원 2명. 박기철이 고용한 사설 용병이야. SNK 소속이 아니니 망설이지 마. 강태준은 어둠 속에 몸을 숨겼다. 2명의 용병이 모퉁이를 도는 순간 그는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전직 특수부대원 못지않은 그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무자비했다. 2명의 용병이 소리 없이 쓰러졌다. 아빠 왼쪽 환풍구. 거길 통하면 중앙 엘리베이터 샤프트로 바로 갈 수 있어. 내가 35층까지 엘리베이터 한 대를 비워둘게. 강태준은 딸의 지시에 따라 거대한 빌딩의 혈관 속을 유령처럼 이동했다. 박기철이 통제하는 중앙 관제실의 모든 모니터에서 강태준의 모습은 완벽하게 지워져 있었다. 아이니는 SNK의 모든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조작하여 강태준이 지나가는 곳은 5분 전에 평화로운 영상으로 대체해버렸다. 같은 시각 그레이 하우스. 엄마놈들이 왔어. 주원이가 외쳤다. 집 주변의 적외선 감지기가 12개가 넘는 여론을 포착했다. 바벨의 정예 암살조였다. 주원 1차 방어선 지옥의 정원 가동 한윤아가 외쳤다. 숲을 통해 접근하던 바벨의 팀원들이 정원의 잔디를 밟는 순간 땅속에서 수십 개의 소형 테이저건이 발사되고 강력한 섬광탄이 터졌다. 크악! 선두에 섰던 대원들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하지만 그들은 정예였다. 즉시 방어 대형을 갖추고 집을 향해 총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타다다다. 총갈이 그레이 하우스의 방탄 유리를 때렸다. 주원 드론 편대 출격 놈들의 시선을 분산시켜 주원의 손가락이 현란하게 움직이자 집의 처마 밑에 숨어있던 벌떼 같은 드론들이 튀어나와 바벨 팀의 머리 위에서 소형 포금탄을 터뜨렸다. 지상에서는 완벽한 혼돈이 펼쳐졌다. 그 혼돈 속에서 한윤아와 아이는 바벨의 서버 깊숙한 곳으로 침투했다. 찾았어. 박기철이 받은 역의 계좌. 아이니가 외쳤다. 좋아. 그 계좌와 연결된 바벨의 모든 자금 흐름을 추적해 한윤아가 명령했다. 모니터 위로 수백 개의 계좌가 거미줄처럼 펼쳐졌다. 그것은 바벨이 전 세계에서 불법적인 작전을 수행하며 세탁한 검은 돈의 흐름이었다. 엄마, 이 돈 SNK의 프로젝트 이지스 개발 자금에서 빼돌린 거야. 아인이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박기철은 SNK의 돈으로 바벨에게 로비를 하고 그 대가로 SNK를 통째로 삼키려 했던 것이다. SNK 타워 39층. 강태준은 비상계단을 통해 마지막 층을 오르고 있었다. 아빠 40층 임원 전용층은 박기철이 물리적으로 폐쇄했어. 카드키도 지문 인식도 안 먹힐 거야. 아인이 경고했다. 하지만 내가 CEO 직속 비상 프로토콜을 발동시켰어. 10초간 모든 문이 열릴 거야. 10초 안에 40층을 가로질러 부회장실로 가야 해. 잼초라. 강태준은 40층으로 통하는 육중한 방화문 앞에 섰다. 충분해. 아인이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셋, 둘, 하나. 지금 철컥 소리와 함께 SNK 타워의 모든 보안이 10초간 해제되었다. 강태준은 전력으로 달렸다. 텅 빈 40층 복도를 가로질러 부회장실로. 그가 부회장실의 문을 박차고 들어간 것은 정확히 10초가 되는 순간이었다. 박기철은 그곳에 없었다. 그는 중앙전략회의실에 있었다. 강태준은 방향을 틀었다. 전략회의실의 두꺼운 방음 유리 너머로 박기철이 SNK의 이사들과 화상회의를 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강태준의 사망 소식을 전하며 자신이 임시회장직을 맡겠다고 선언하는 중이었다. 강태준 회장의 비극적인 사고에 SNK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레이하우스. 강태준이 낮게 속삭였다. 증거, 지금 당장 전략회의실의 모든 스크린으로 전송해. 알았어, 아빠. 아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박기철이 비통한 표정으로 연설을 이어가던 순간 그의 뒤편에 있던 거대한 메인 스크린과 모든 이사들의 모니터 화면이 바뀌었다. 그곳에는 박기철의 역의 계좌 내역, 그가 바벨과 주고받은 기밀 이메일, 그리고 이지스 프로젝트 자금 횡령 증거가 낱낱이 떠올랐다. 이사들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박기철은 등 뒤의 화면을 미처 보지 못한 채 이사들의 반응에 당황했다. 무슨 일입니까? 그가 더듬거렸다. 그건 내가 설명하지, 박기철 부회장. 회의실 문이 열리고 죽은 줄 알았던 강태준이 유령처럼 걸어 들어왔다. 그의 옷은 먼지투성이었지만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내 장례식을 준비하기엔 조금 이른 것 같군. 박기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유령을 본 사람처럼 뒷걸음질 쳤다. 강태준은 그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SNK를 배신한 대가가 뭔지 이제부터 천천히 알려주지. 같은 시각 그레이하우스. 엄마 바벨의 아시아 서버 완전히 마비시켰어. 아이니가 환호성을 질렀다. 서버가 다운되자 그레이하우스를 공격하던 바벨팀의 지휘, 통신망이 완전히 끊겼다. 지휘관의 명령을 받지 못한 그들은 혼란에 빠졌고 주원의 드론과 방어 시스템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시작했다. 후퇴하라. 살아남은 바벨의 팀원들이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막강한 군대가 아니라 5살 아이들이 설치한 함정 놀이터에 농락당한 침입자에 불과했다. 한윤아는 통제실 모니터에 떠오른 강태준과 박기철의 대치 장면을 보며 5년 만에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SNK 타워 40층 전략 회의실. 강태준은 방금 전 SNK의 제국을 통째로 삼키려 했던 배신자 박기철을 싸늘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박기철은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무너져 있었고 모니터 속의 이사들은 경악과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강태준은 20년 묵은 암덩어리를 도려냈다. 냉혹하지만 완벽한 승리였다. 그는 자신의 피가 묻지 않은 손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그레이하우스와의 비상통신을 연결했다. 아인 한윤아, 상황 종료다. 박기철은 체포됐어. SNK는 이제... 그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아인의 다급하고 겁에 질린 목소리가 그의 인이어를 찢어 발겼다. 아빠 아니야. 끝나지 않았어. 아인의 목소리는 평소의 냉철함을 잃고 5살 아이의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바벨 아시아 서버가 아니야. 본사 그들이 우리가 심은 바이러스를 역추적했어. 바벨 본사 서버가 우리 백도어를 타고 그레이하우스의 실시간 위치를 확보했어. 강태준의 심장이 얼음물에 담긴 듯 차가워졌다. 그는 박기철이라는 뱀의 머리를 잘랐다고 생각했지만 그 뱀은 바벨이라는 거대한 괴물의 꼬리에 불과했다. 박기철의 체포는 바벨에게 SNK 내부의 정보를 본을 잃었다는 신호였고 동시에 자산을 무력으로 강탈할 마지막 기회라는 신호이기도 했다. 한윤아, 강태준이 절박하게 외쳤다. 지금 당장 아이들을 데리고 벙커를 빠져나와 내가 SNK의 모든 병력을 그쪽으로 그의 말이 다시 끊겼다. 그레이하우스의 상공에서 들려오는 굉음 때문이었다. 지난번 아시아 지부의 어설픈 공격조와는 차원이 다른 소리였다. 하늘을 뒤덮은 세대의 검은색 스텔스, VTOL 수직 이착륙기. 그들은 그레이하우스의 방어 시스템이 인식하기도 전에 이미 상공을 장악했다. 엄마 저건 바벨의 발칸 부대야. 한윤아가 벙커의 모니터를 보며 절망적으로 속삭였다. 그녀는 지난 5년간 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연구해왔다. 발칸 부대, 바벨의 CEO가 직접 운용하는 극비의 친위대. 그들은 회수가 아닌 섬멸을 전문으로 하는 자들이었다. 그들은
아이들의 천재성을 이미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주원이가 날려보낸 드론 편대는 VTOL에서 발사된 고출력 EMP에 의해 공중에서 불꽃놀이처럼 터져나갔다. 그레이하우스에 견고했던 1차 방어선이 고출력 플라즈마 절단기에 의해 종잇장처럼 녹아내렸다. SNK 타워에서 강태준은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처참한 광경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다. 안 돼. 그는 40층의 방탄 유리를 주먹으로 내리쳤다. 윤 비서 당장 헬기를 띄워 SNK 타워. 옥상으로 지금 당장. 강태준은 더 이상 SNK의 CEO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는 한 남자일 뿐이었다. 그는 박기철을 경멸했던 자신의 오만함이 아이들을 또다시 위험에 빠뜨렸음을 깨달았다. 그레이하우스의 벙커는 지옥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엄마 동쪽 벽이 뚫리고 있어. 30초도 못 버텨. 둘째 도준이 침착하게 상황을 보고하려 애썼지만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렸다. 셋째 세라는 이미 막내 주원이를 끌어안고 울고 있었다. 한윤아는 마지막 남은 통신 장비를 강태준에게 연결했다. 그녀는 이것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음을 직감했다. 강태준, 들어. 당신이 이겼다고 생각했을 때 그들이 움직일 거란 걸 왜 예상 못했지? 당신의 그 오만함이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원망으로 가득 찼다. 아니, 아직 안 끝났어. 내가 가고 있어. 조금만 버텨. 강태준은 SNK 옥상에서 이륙하는 헬기에 몸을 던졌다. 하지만 그레이하우스까지는 최소 10분이 걸렸다. 그리고 그 10분은 영원보다 긴 시간이었다. 광채의 벙커에 두꺼운 티타늄 문이 끔찍한 소리를 내며 찌그러졌다. 발칸 부대의 리더가 문을 녹이고 들어섰다. 그는 마치 사냥터에 들어선 사냥개처럼 벙커 안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그의 뒤로 값비싼 다크 그레이 슈트를 입은 노인이 유령처럼 걸어 들어왔다. 그는 바벨의 정점이자 그림자 제국의 황제, CEO, 발칸이었다. 그는 벙커 안에 웅크리고 있는 4명의 천재 아이들과 그들을 필사적으로 감싸 안은 한윤아를 보며 인자하게 박수를 쳤다. 브라보, 실로 대단하군. 내 아시아 서버 전체를 마비시킨 주역들이 이렇게 귀여운 아이들이었다니. 발칸의 목소리는 교양 있는 학자 같았지만 그의 눈은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심연의 어둠을 담고 있었다. 한윤아, SNK가 놓친 최고의 보석, 그리고 강태준의 유일한 약점. 내가 박기철에게 이지스를 미끼로 던진 이유는 바로 너희 5명의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우리는 자산이 아니야. 첫째 아이니가 눈물을 닦으며 소리쳤다. 발칸은 흥미롭다는 듯 아이니를 바라보았다. 오, 그렇지. 너희는 자산이 아니지. 너희는 세상을 바꿀 무기다. 그리고 이제 그 무기는 내가 통제한다. 그가 손짓했다. 발칸 부대원들이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바로 그때였다. 그레이하우스의 천장이 무너지며 강태준이 타고 온 헬기의 로프가 벙커 안으로 내려왔다. 강태준은 헬기에서 뛰어내리며 발칸 부대원 2명을 순식간에 쓰러뜨렸다. 그는 먼지와 피로 범벅이 되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위협적인 기세로 한윤아와 아이들 앞을 막아섰다. 내 아이들에게서 당장 손떼. 강태준의 목소리는 얼어붙은 분노로 가득 찼다. 발칸은 예상치 못한 강태준의 등장에 잠시 놀랐지만 이내 더 큰 흥미를 보였다. 강태준, 네가 진정 냉혈한 CEO였다면 박기철을 처리한 직후 SNK를 재정비했어야지. 이런 무모한 영웅놀이는 내게 어울리지 않아. 내가 SNK에 이지스를 원한다고. 강태준이 발칸을 노려보며 제안했다. 좋아, 아이들을 풀어줘. 그럼 이지스에 원본 코드를 넘기지. SNK의 모든 것을. 그는 자신의 제국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었다. 발칸은 고개를 저었다. 유감스럽게도 협상 시한은 끝났다. 난 도박을 하지 않아. 이지스도 가질 것이고 이 아이들도 가질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 오만함의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발칸이 무심하게 명령했다. 자산들만 확보해. 나머지는 처리해. 전투는 순식간에 벌어졌다. 강태준은 SNK의 지배자가 아니라 자신의 새끼를 지키는 맹수처럼 싸웠다. 한윤아 역시 지난 5년간 단련해온 모든 생존 기술을 동원해 그와 등을 맞대고 싸웠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완벽한 파트너가 되어 적들을 쓰러뜨렸다. 하지만 발칸 부대는 정예 중에 정예였다. 그들은 수적으로 우세했고 더 무자비했다. 강태준이 한윤아를 향해 날아오는 전기, 충격기를 막아서는 순간 그의 어깨에 강력한 전류가 흘렀다. 아빠, 아이들의 절규가 벙커를 울렸다. 강태준이 무릎을 꿇는 그 찰나의 순간 한윤아가 강태준을 구하기 위해 몸을 날렸지만 부대원의 총 개머리판에 머리를 강타당하고 의식을 잃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안 돼. 엄마, 아빠, 아인, 도진, 세라, 주원. 내 아이들은 울부짖으며 저항했지만 발칸 부대원들의 강철 같은 소나귀에 속수무책으로 붙들려 끌려나갔다. 아이들은 VTOL에 강제로 태워졌다. 발칸은 쓰러져 신음하는 강태준에게 다가갔다. 그는 강태준의 뺨을 경멸하듯 가볍게 두드렸다. 네가 진정 냉혈한이었다면 5년 전 그 여자를 기억조차 하지 말았어야지. 하지만 넌 감정을 가진 인간이 되려 했어. 그게 네 유일한 패배 요인이다. 발칸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VTOL에 탑승했다. 거대한 이륙 소음이 강태준의 절규를 덮어버렸다. 강태준은 고통을 잊고 피를 흘리며 기어갔다. 그는 의식을 잃은 한윤아의 손을 간신히 잡았다. 안 돼. 윤아야, 얘들아. SNK의 지원 병력이 도착했을 때 그레이하우스는 처참하게 파괴되어 있었고 아이들은 사라진 후였다. 강태준은 모든 것을 가졌던 CEO에서 가장 소중한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어버린 가장 비참한 남자가 되어 파괴된 벙커 안에서 무너져 내렸다. 그레이하우스의 파괴된 잔해 속에서 강태준이 의식을 되찾았을 때 가장 먼저 그를 맞이한 것은 칠흑 같은 절망과 잿더미의 냄새였다. 그의 곁에는 한윤아가 부서진 통제 장비에 기댄 채 텅 빈 눈으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SNK의 지원 병력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강태준은 찢어지는 어깨의 고통을 무시한 채 일어섰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게 올린 SNK의 제국도 찰나의 순간 그를 흔들었던 가족이라는 감정도 모두 발칸의 검은 VTOL과 함께 사라졌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냉혈한 CEO도 영웅적인 아버지도 아닌 그저 완벽하게 패배한 한 명의 남자만 남았을 뿐이었다. 당신 탓이야. 한윤아의 목소리는 잿더미처럼 메말라 있었다. 당신의 그 오만한 승리감이 당신이 박기철을 잡았다고 자축하는 그 순간에 아이들이 끌려갔어.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당신은 당신의 성공을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제물로 바치는 괴물이야.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조차 흐르지 않았다. 강태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비난은 사실이었다. 그는 발칸이라는 더 큰 상어를 보지 못하고 박기철이라는 피라미를 잡는데 심취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아이들을 지키는데 실패했다. 그는 헬멧을 벗어던진 SNK의 그림자 부대 요원들과 윤 비서의 참담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윤 비서가 다가와 망설이며 보고했다. 회장님, 바벨은 증발했습니다. 아시아 지부는 물론 전 세계의 모든 지부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이 작전이 실패할 경우 모든 것을 버리고 본진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본진. 강태준이 그 단어를 씹어 뱉었다. 그래, 그들의 골리앗이겠지. 한윤아가 경악하며 그를 돌아보았다. 당신, 바벨의 본사 위치를 알고 있었어. 강태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하지만 5년 전 SNK를 설립할 때부터
가상의 적을 상정했지. 바벨이 존재한다면 그들은 반드시 외부의 감시망이 미치지 않는 독자적인 섬에 존재할 거라고. 그는 파괴된 벙커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아이들이 사용했던 키보드 주원이가 조립하던 드론의 부품 세라가 읽던 7개 국어의 동화책. 강태준은 아이들의 흔적을 하나하나 쓸어보았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다. 얼음 심장의 CEO는 패배했지만 모든 것을 잃은 아버지는 이제 막 사냥을 시작할 참이었다. 윤비서, SNK의 모든 권한을 법무팀에 이관해 박기철의 잔당을 처리하고 회사를 정상화시켜. 난 지금부터 SNK의 CEO가 아니다. 윤 비서가 충격에 빠진 얼굴로 물었다. 그럼 회장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난 전쟁에 간다. 강태준이 한윤아를 돌아보았다. 당신이 5년간 바벨을 연구한 데이터, 그리고 내가 10년간 바벨을 가상의 적으로 상정하고 만든 SNK의 모든 비공식 자산, 이 둘을 합친다. 바벨이 아이들을 자산이라고 불렀지. 좋아. 난 내 자산을 회수하러 간다. 그것이 지구 끝이라도. 그 순간 강태준은 더 이상 냉혈한 CEO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약점으로 받아들인 과거의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분노와 상실감을, 그리고 핏줄에 대한 맹목적인 보호 본능을 SNK를 운영했던 그 냉철한 전략과 결합시킨 완전한 포식자로 다시 태어났다. 한윤아는 그의 눈을 보았다. 5년 전 자신을 버렸던 그 차가운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태워버릴 지옥불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좋아. 같이 가지. 그들은 내 아이들이기도 하니까. 하지만 이건 당신의 복수가 아니야. 우리의 구출 작전이야. 그로부터 72시간. SNK는 박기철의 배신 스캔들로 떠들썩했지만 강태준과 한윤아는 세상에서 사라졌다. 그들은 윤 비서가 마련해준 SNK의 기록에도 없는 태평양의 한 비밀기지에서 불가능한 작전을 계획하고 있었다. 찾았어. 한윤아가 며칠 밤을 새워 바벨의 암호화된 통신을 분석한 끝에 외쳤다. 모니터에 북태평양 한가운데의 외딴섬 인공요새 골리아디의 위성 사진이 떠올랐다. 그곳은 그 어떤 레이더망에도 잡히지 않는 바벨의 심장이었다. 예상대로군. 강태준이 골리아드의 방어 시스템을 분석했다. SNK의 이지스 초기 모델을 도용한 거야. 박기철이 넘긴 데이터지. 겉모습은 완벽하지만 핵심 로직은 5년 전 물건이야. 그럼 뚫을 수 있다는 거야. 한윤아가 물었다. 아니. 강태준이 차갑게 말했다. 정면으로는 불가능해. 그들은 네 아이들의 천재성을 이미 분석하고 있어.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방어막을 만들었을 거야. 그들은 아이들의 뇌를 이용하고 있어.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모니터 한 구석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엄마 아빠, 그것은 아이니의 목소리였다. 해독된 통신이 아니었다. 아이니가 골리앗띠의 내부 시스템을 해킹해 전 세계를 돌아 SNK의 비밀 위성으로 구조 신호를 보낸 것이었다. 아인, 괜찮아. 한윤아가 절규했다. 아이니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다급했다. 그들이 우리 뇌에 연결했어. 이지스 코드를 강제로 추출하고 있어. 하지만 내가 그들의 시스템에 선물을 남겨뒀어.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선물. 바벨의 시스템에 접속하는 모든 기기는 30분간 마스터 권한을 얻을 수 있어. 단 30분. 그 후엔 골리아드의 모든 시스템이 영구적으로 폐쇄돼. 그들이 우릴 다른 곳으로 옮기기 전에 빨리 와야 해. 강태준과 한윤아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것은 함정이자 유일한 기회였다. SNK의 최신예 스텔스 폭격기에 강태준과 한윤아 그리고 윤 비서가 이끄는 SN 최정예 그림자 부대가 탑승했다. 이것은 회사의 명령이 아닌 전 CEO의 개인적인 전쟁이었다.
골리앗이 상공은 지옥이었다. 그들은 아이니가 열어둔 30분의 기회를 잡기 위해 방공망을 뚫고 저공 비행했다. 10분 남았어. 한윤아가 외쳤다. 스텔스기가 요새의 중앙타워에 하강했다. 강태준과 한윤아는 망설임 없이 쏟아지는 총알 속으로 뛰어들었다. 두 사람은 마치 한 몸처럼 움직였다. 강태준이 전방의 적들을 제압하면 한윤아가 SNK의 기술로 만들어진 방어벽을 해제했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원망하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아이들이 있는 랩사아타라는 목표 지점만이 보였다. 5분, 마침내 그들이 랩사의 두꺼운 강철문 앞에 도달했을 때 발칸이 그들 앞에 나타났다. 그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박수를 쳤다. 정말 감동적이군. 냉혈한 CEO가 사랑에 빠진 아버지가 되어 돌아오다니. 하지만 이미 늦었어. 아이들의 뇌에서 이지스의 완벽한 코드를 추출했거든. 발칸의 뒤로 4명의 아이들이 의식불명 상태로 특수 유리관 속에 누워 있었다. 이제 이 아이들은 껍데기에 불과해. 발칸이 조롱했다. 그리고 너희는 이곳에서 영원히 잠들게 될 거다. 아니, 강태준이 발칸을 노려보며 말했다. 네가 졌어, 발칸. 무슨 소리지? 발칸이 미간을 찌푸렸다. 넌 네가 아이들의 뇌에서 이지스를 추출했다고 믿었지. 하지만 넌 내 아이들을 너무 얕봤어. 강태준이 한윤아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한윤아가 손목의 단말기를 조작했다. 아이니가 내게 준 코드는 이지스가 아니야. SNK의 고스트 프로토콜의 변형이었지. 네가 추출했다고 믿는 그 순간 골리앗의 모든 통제권은 나에게 넘어왔다. 강태준의 단말기에 골리앗의 방어 시스템 자폭 시퀀스, 그리고 아이들이 갇힌 유리관의 제어권이 떠올랐다. 발칸의 얼굴이 처음으로 공포로 일그러졌다. 그는 5살 아이들에게, 그리고 자신이 경멸했던 감정에 완벽하게 패배한 것이다. 네온 아이들을 자산이라고 불렀지. 난 그들을 가족이라고 부른다. 강태준이 자폭 시퀀스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넌 내 탐욕의 무덤에서 영원히 잠들어라. 골리앗 전체에 붉은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강태준과 한윤아는 유리관을 부수고 아이들을 끌어안았다. 아이들은 지쳐 있었지만 의식을 되찾고 미소 지었다. 아빠가 올 줄 알았어. 도진이 속삭였다. 이제 집으로 가자. 강태준이 아이들을 안고 스텔스기를 향해 달렸다. 발칸은 무너지는 자신의 제국 속에서 절규했다. 골리앗은 거대한 불덩이가 되어 태평양의 심연 속으로 가라앉았다. 6개월 후 서울의 한적한 교회, SNK의 CEO 집무실이 아닌 햇살이 잘 드는 넓은 거실. 강태준은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M&A 서류가 아니었다. 그는 초등학교 입학 안내문을 읽고 있었다. 그것도 4명분의 안내문을. 아바나비 넥타이는 싫어. 주원이가 만든 아이언맨 마스크 쓰고 갈 거야. 도진이는 학교 안 가. 아빠랑 체스 둘 거야. 세라는 7개 국어 말고 8개 국어 하는 학교로 보내줘. 강태준은 4명의 천재들이 쏟아내는 요구에 머리를 감싸 쥐었다. 한윤아가 커피를 들고 그의 곁에 앉았다. 그녀는 SNK에서 독립하여 국내 최고의 보안 컨설팅 회사를 차렸다. 물론 그녀의 비공식 고문은 4명의 천재 아이들이었다. SNK 글로벌의 얼음심장 CEO께서 고작 초등학교 입학 문제로 쩔쩔매는 모습이라니. 강태준은 그녀를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그는 SNK의 경영권을 윤 비서에게 넘기고 자신은 가족이라는 가장 어렵고 복잡한 기업의 명예회장으로 물러났다. 그는 5년 전의 하룻밤 실수를 후회하지 않았다. 그 실수는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룬 그 어떤 성공보다도 더 완벽한 가족을 선물해 주었으니까. 아바 문 여세요. 5년 전 그의 인생을 뒤흔들었던 그 목소리가 이제는 매일 아침 그를 깨우는 알람이 되었다. 강태준은 노트북을 덮고 아이들을 끌어안았다.
냉혈한 시에우는 죽었지만 아버지는 이제 막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다.